자, 그럼 11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민은행 그 특강 가가지고 거기서 역시 그 본부장급 정도 되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그게 역시 내공이 느껴지던데, 그래서 열심히 써먹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본부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죄송한데 5분만 이야기하겠다고. 그럼 옆에 이제 머물러 있었죠. 아, 본부장이 뭔 이야기할까? 국민은행 직원들이 이게 그 본부 직원 쫙 앉아 있었는데 파생이었거든요 그때.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했냐면 콩나물 이야기했습니다. 콩나물 이야기. 예, 뭐냐면 여러분 콩나물 어디다 키웁니까? 콩나물 시루에 키우죠. 예. 오, 역시 키워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몰랐는데, 예, 콩나물 시루에다 키운답니다. 그 시루라는 게 이제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콩나물 씨를 이렇게 다 뿌려놓고 어두운 곳에 두고 이제 물만 주죠, 물만. 근데 그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다 빠지겠죠. 근데 물을 주면 이게 다 빠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콩나물은 어느새 이만큼 자라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 콩나물입니다. 그죠? 들으면 다 세요, 다 세. 줄줄 세요, 줄줄 세.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새, 나는 그래도, 네, 뭐, 50점, 60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세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복이 답입니다. 반복. 그래서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남기시라는 참,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별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2페이지 보시면 액티브 운용 전략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시장은 비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말 그대로 액티브, 적극적 운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적극적이란 소리는 당연히 매매 빈도도 많을 거고, 그죠?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뭐 상대적으로 펀드 자산에 대한 펀드 매저의 관리도가 높고 매매 빈도도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탑다운은 말 그대로 탑, 위에서부터 다운, 아래로. 즉 경제를 분석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좋나 나쁘나? 그걸 이제 지표들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주식시장이 좋네? 그러면 어떤 산업이 좋지? 지금은 주도주가 뭐지? 뭐 예를 들어서 IT, 오케이 그럼 IT. 그러면은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IT 중에서 1등은 어디지? 뭐 삼성전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걸 탑다운 방식. 반대로 야,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뭐지? 예를 들어서 얘가 2만 원짜리라고? 얘는 10만 원짜리인데 2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하는 걸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업부터 찾아서 올라가는 이 방식을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도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류 정도 보시면 정통형이 있고, 뭐 스타일 투자, 뭐 대형주 펀드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펀드, 뭐 가치주라는 건 그거죠. 배당 잘 주는 거, 그죠? 아니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이게 대표적인 펀드가 요새 진짜 머리가 네, 그 KB 쪽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 유명한 지금은 대표님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분이 펀드 매니저고 상무님일 때 열심히 운영하는 펀드 있는데, 대표적인 가치주 펀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테마 투자 같은 것들 있습니다. 운용 전략은 금방 다 했고, 되었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패시브죠. 이제 4번은 패시브는 아까 이야기했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는 남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필요 없다.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다. 이 방식이 패시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덱스 펀드인 거죠. 그리고 밑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 이 과목 가시면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인덱스 펀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게, 유명한 주식시장 관련 인덱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 200, KRX, 다음에 스타 지수. 스타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소형주, 스타. 다음에 S&P 500, S&P 300이죠. 여기는 지금. S&P가 뭡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발표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S&P 500이죠. 500. 500인데, 여기는 300도 이렇게 해놨네요. 예. 다음에 다우 지수, 그죠? 우리 공업 관련 애들 모아놔가지고, 다우. 그리고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나스닥 중소형주들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나스닥, 그걸 우리나라에 따라한 게 코스닥, 일본이 따라하면 자스닥, 중국이 따라하면 차스닥. 진짜 이름 지고 편하게 짓죠, 그죠? 예,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니케이 225, 일본 거죠. 토픽스하고 다 일본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체크해 볼까요? 중요하죠. 저렴한 비용, 투명한 운용, 시장 수익률의 힘, 이겁니다. 투명한 운용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수를 따라하니까 지수 종목 거의 그대로일 테니까 펀드 매니저가 뭐 몰래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투명한 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빈도가 액티브보다 당연히 낮죠. 그냥 지수처럼만 구성해놓고 냅두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싼 거죠. 보수가 싼 겁니다. 운용 보수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그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보수나 거래 비용 그리고 실제 매매 가격 등의 차이 등에 의해서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걸 이제 영어로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수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수라는 것은 매매 수수료도 없고 그죠? 또 나는 이게 지수처럼 똑같이 하면 한꺼번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라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것도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호가 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에 사지지 않고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죠. 그죠? 바로 살려면 매도 호가에 사야 되죠. 이제 그런 호가 스프레드도 존재하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냥 추적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 발생한다. 그래서 ETF나 완전 복제 방법을 이용해서 추적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복제 방법은 지수하고 아예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다 사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완전 복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다음에 Enhanced Index Fund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nhanced Index Fund. 뭐냐면 인덱스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액티브가 아닙니다. 액티브가 아니고 인덱스 펀드인데 그냥 지수 같은 것들 할 때 종목 구성 비율만 조금 달리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한번 누려보자. 플러스 알파를 누려보자.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 펀드인데 종목 구성할 때 비율만 조금씩 이렇게 좀 달리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누려보자라는 게 Enhanced Index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 얘입니다.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입니다. 플러스 알파. 액티브 아닙니다. 인덱스 펀드인데 그냥 약간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적 오차율은 정통 인덱스 펀드보다 조금 더 크겠죠. 지수하고 오차는 조금 더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와 패시브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뭐 그런 것들 5번 문제, 뭐 6번 문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 네, 쭉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의 챕터가 나왔는데요. 115페이지에 파생 상품 펀드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과목을 이제 배우시고 이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 펀드 투자 상담사 전체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이 선물 옵션 스왑, 즉 파생 상품입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데요. 이상하게 이거 이해를 예, 못하시던데 사실 저도 그냥 처음 할 때 잘 몰랐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 그냥 그래 됐고 한번 뒤어보니 투자를 하다가 뒤어보니 이제 열심히 일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자격증을 따이겠다고 목이 마르면 자격증만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100% 합격할 텐데. 예. 저도 그래서 옛날에 ELW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제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 그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ELW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때 이제 무료 강의도 세미나도 많이 해주고 해서 거기 갔던 게 화근이었죠. 예. 그때 왜 가 주식으로 조금씩 이제 재미를 보면서 애가 간이 좀 커져 있었거든요. 아, 뭐 주식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예. 그러고 있을 때 중국 주식으로 수익률이 130%까지인가 한번 나봤어요. 그리고 이제 팔았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거의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이제 ELW라는 게 이때 갔어요. 하루에 수익률이 200% 300%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와, 그럼 잠깐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그냥 2천이 내 돈이 4천이 되는 거네 그냥.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건 내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갖다 넣었는데 그래서 수익 난 것만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깔짝대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확 넣었죠. 그게 한 달 만에 300만 원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품이 뭔지를 공부하게 되죠. 이제 그때 공부하는 거죠. 그때 아니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 이러지 말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서 300만 원이 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ELW가 뭐지? 진짜 어려운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제 ELW도 사실 파생 상품과 비슷한 그 옵션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옵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세요. 똑같은 내용이 이 과목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115페이지에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법규니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금융투자 상품. 혹시 이 그림 앞에서 수업한 적 있는 것 같은가요? 없죠. 당연히 안 나와 있으니까. 예. 자, 우리는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금융투자 상품은 뭐니? 라는 거죠. 오늘 글자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글자라고 봐주십시오. 한글 맞죠? 상형 문자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금융투자 상품. 이거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봐도 못 알아봅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3단계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첫 번째, 금융투자 상품은 뭔데? 투자성이 있는 거. 이겁니다. 그냥. 첫 번째. 그 투자성이 뭡니까? 투자성. 6글자로 하면, 7글자로 하면 원본 손실 가능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만 원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뭐 중간에 해약을 하건 뭘 하건 1,000만 원이 되면 그거는 비금융투자 상품인 거죠. 그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2단계로서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즉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억을 토해내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구분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즉 자본시장법의 정의로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증권이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 상품입니다. 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손실 날 수가 있으면 파생 상품이란 소리죠. 그럼 좀 이따가 다음에 선물하고 옵션 할 때 아주 뼈저리게 아시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증권은 다시 6가지로 구분합니다. 6가지. 그래서 6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채권, 채무증권. 그래서 어떤 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상품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다. 그런 거 무조건 채무증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상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법에 상품이 열거되어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변화시키고자 자본시장법을 이제 정할 때는 포괄주의로. 아무튼 채무증권, 다음에 지분증권, 주식 같은 거죠. 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지분증권. 다음에 수익증권, 우리 그 신탁처럼, 그죠? 내가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수익증권. 앞에서 외울 때 우리 슬램덩크 채치수 있죠, 그죠? 채치수 이러시고. 다음에 D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해외에다 상장할 때 우리나라도 외국 가서 못 쓴다, 그죠? 여행 갈 때 환전해 간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에다가 그대로 상장 못 시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그 외국 거래소에 맡겨놓고 새로운 어떤 형태로 발행합니다. 그걸 DR이라고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에 상장할 때 맡겨놓고 DR을 발행합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증권예탁증권. 그러니까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그죠? 앞으로 해도 증권예탁증권, 뒤로 해도 증권예탁증권입니다. DR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기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이제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서 2가지 유형을 새로 만들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증권입니다, 이건. 자, 증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그냥 최대 손실이 나봤자 1,000만 원인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ELS. 파생결합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ELS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따라서 내 수익이 결정되죠. 그죠?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계약증권. 마치 펀드와 같은 겁니다. 펀드. 그래서 공동의 투자. 운용은 제3자가 나는 실적 배당. 그걸 만족하면 투자 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형태. 이게 증권입니다. 파생상품은 거래소 내에서 하느냐, 거래소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분류. 이런 분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제 명시적 배제라고 해서 원화 표시 CD, 원화입니다. 원화. 우리나라 돈. 외화는 틀립니다. 원화 표시 CD 너무 안전하네. 다음에 관리 신탁. 신탁은 신탁인데 뭐만 할 수 있는? 관리만 할 수 있는 관리 신탁의 수익권. 이런 것들은 너무 안전하니까 금융투자 상품에서 배제하겠다. 배제하면 뭐란 소리예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란 소리죠. 안전하니까. 이 두 개는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화입니다. 저기 외화로 한번 고쳐서. 외화 표시 CD는 당연히 금융투자 상품이죠. 원화 표시 CD, 관리 신탁의 수익권. 이 두 개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입니다. 기능별 정의예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그게 지금 115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하는데요. 여러분들 파생상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파생상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가지고 사과잼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사과 주스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과잼과 사과 주스가 파생상품인 거죠. 사과로부터 파생된 어떤 제품이란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 관련 파생 상품. 그러면 주식이 사과한 겁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뭔가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낸 거죠. 사과잼처럼. 그게 파생 상품입니다. 이제 더 그 종류가 그래서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래서 프레젠트 말고 퓨처, 미래죠, 미래. 선물. 그다음에 옵션은 뭐 권리라는 뜻이죠. 권리고. 그다음에 스왑은 교환한다는 뜻이죠. 교환한다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 과목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번 끝났고요. 그죠? 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자, 이거를 설명할 때 오늘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을 해도 자, 이거 그냥 해석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 과목에서 제가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쭉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번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팔고 있는 ELS의 가장 대표적인 수익 형태입니다. 조기 상환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ELS 수익 구조 형태 중에서 조기 상환형 구조입니다. 자, 조기 상환형 구조는 일단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투스타 형태입니다. 별이 두 개. 별이 두 개란 소리가 뭐냐? 기초자산이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종목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 그 다음에 만기는 3년짜리가 태반입니다.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상품은, 이런 이제 ELS는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줍니다. 즉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7%다. 그러면 앞에 무슨 글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항상 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편하게. 이러면 발음하기가 별론데. 18, 그죠? 18은 발음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1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 16%.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면 16%의 수익이 확정되겠구나 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무슨 이야기냐? 만기는 3년이지만 6개월마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조건 만족했니? 만족했으면 말 그대로 조기 상환하고 상품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해지되면 수익 얼마 받겠어요? 8% 받겠죠. 8%.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다. 근데 6개월 만에 바로 조건을 만족해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1,080만 원, 세금 생각하지 말고 1,080만 원 받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조건을 만족 못했어요.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째가 됐을 때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했으면, 그때 만족했으면 이제 160만 원 나오겠죠. 16%니까. 그죠? 그럼 1160만 원 받고 상품이 끝이 나고, 또 만족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년째 만족했다. 그러면 2년이면 32%잖아요. 그러니까 1320. 그죠? 이렇게. 그걸 언제까지? 3년째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게 조기 상환형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수익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8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딱 그 확인하는 날에 중간에 6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기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5월 15일 날 딱 만들어졌으면 6개월 뒤인 언제? 11월 15일 날. 그죠? 딱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스타 구조인데 기초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신한은행이다. 자, 이거 종목 구성할 때는 두 개가 좀 연관성이 없는 거. 이 말인즉슨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거. 그래야, 이걸 왜 상관관계가 낮냐면, 이제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거 수익을 크게 주기 위해서는 투자자한테 유리하면 수익을 크게 만들겠어요? 투자자한테 불리하면 크게 만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유리하면 수익률이 상품이 클까요? 투자자한테 불리한 게 수익률이 클까요? 당연히 불리한 게 수익률이 큽니다. 그래야 투자자한테 불리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큰 거죠. 그죠? 로또 거의 뭐 평생 당첨될까 말까. 그냥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률을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 같으면 16이랑 30이 있다. 뭐 선택하겠어요? 그냥 잘 몰랐을 때. 당연히 30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려면 투자자한테 불리해야 돼. 불리하려면 달성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낮으면 하나는 만족해도 하나는 만족 못할 확률이 높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 IT주고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신한은행,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삼성전자는 5월 15일 날 내가 상품을 이제 가입하고 만드는 시점에 삼성전자는 100만 원이라고 신한은행은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럼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15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85만 원 이상이고, 엔드 신한은행이 얼마? 8만 5천 원 이상이면 뭐 된다? 조기 상환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돼 있으면, 이런 형태예요. 이제 이런 형태. 예,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을, 여기는 80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80만 원과 둘 다, 하나는, 요거는 80만 원, 얘는 8만 원 이상이면 언제? 11월 15일 이날, 중간 확인하는 날, 이날 주가가 요거 이상이면 돌려주고 끝.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 7만 원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요거. 그러니까 중간 확인할,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총 6번이 있는 겁니다. 6번이. 3년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일땡대. 그리고 이거는 일정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 앞에 스텝 다운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텝 다운. 점점 낮아지는 거. 무슨 소리냐? 85가 아니라 6개월째는 뭐 95%, 다음에 1년째는 90%, 1년 6개월째는 85%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러니까 점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스텝 다운 조기 상환형 구조라고 합니다. 스텝 다운. 점점 이게 이제 배리어라고 하는데,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날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또 하나 또 있어요. 여기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냐면 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투자 기간 중에 아무 때라도 두 종목 다, 그죠? 아무 때라도 삼성전자가 120만 원이 가고, 다음에 신한은행이 12만 원이 넘어간 적이 있으면, 그러면 중간 확인는 날 돈 주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수익 조건이 아까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다시 하면, 자, 하나는 중간 확인일에, 중간 확인일에 요거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 하나는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둘 다 이거를 넘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뭐다? 이제 이날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가까운 중간 확인일에 돈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끝난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확정 조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넉아웃이라는 건데, 옵션 넉아웃.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 두 가지 있습니다. 수익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자, 이건 이제 좋은 케이스죠. 그죠? 이건 이제 아름다운 케이스고, 한 번도 이 조건을 만족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또 몇 프로 됐냐면 60%로 했죠. 네.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한 번도 만족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둘 중에 하나라도 6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즉 삼성전자가 6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투자 기간 중에 신한은행도 투자 기간 중에 6만 원 이상 떨어진 적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거든요. 이거는 그래야 더 불리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에 따라서 원금은 주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원금 주겠다는 소리고,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리베이트가 있으면 뭐 한 리베이트 한 3% 이런 거 주겠다. 뭐 그럼 주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고, 수익이. 근데 수익이 아니죠. 이건 그냥. 그죠? 달성 못하면 얼마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 여러분들 그 116페이지 그림은 B가 이제 그죠? 그러니까 B 약간은 주겠다는 소리죠. 약간 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리베이트, 보상 수익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뭐 조금 줄게 그냥 욕 봤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최악이죠. 두 종목 중에 하나라도 투자 기간 중에 6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베리어를 건드린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넉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수익 구조가 하나 생겨요. 건드리는 순간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다? 이게 수익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7만 원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나는 몇 프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1,000만 원은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금 손실 요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 때는 없어요. 없다가 어떨 때 생긴다? 둘 중 하나라도 요 밑에 요거를 건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겠죠. 건드리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그죠? 이것도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듯이 좀비 아니거든요. 그죠?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생기면 원금 손실 조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안 나려면 끝날 때 이 위로 끝나야 원금 손실이 안 생기겠죠. 그죠? 끝날 때 일단 무조건 밑에서 둘 중 하나라도 밑에서 끝나면 그걸로 그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ELS입니다. 가장 흔한 수익 구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이고, 퍼센트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만 없으면. 사실 이것도 좀 크잖아요. 한 8% 정도 생각하시면 거의 원금 보장 형태 이제 ELD. 그러니까 ELS는 주가 연계 S, 시큐리티, 증권이에요, 증권. 근데 ELD라고 해서 주가 연계 예금 있어요. 주가 연계 예금. 그건 원금 보장 형태거든요. 그건 한 6%에서 한 8%짜리 잘 찾으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원금 손실 그게 없으니까 해놓으면 8% 정도면 어디서 요새 8%가 나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건 그런 걸, 이게 이제 월 지급 형태가 있어요. 상품 구조상 또 이런 거 말고 월 지급 형태 ELD나 ELS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처럼 받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연금처럼 받는 거죠. 원금 냅두고 수익만 그냥 8%만, 그럼 8%의 그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매달. 이제 그런 건 괜찮단 말이죠. 그런 이제 재테크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 상담하실 때 그런 거 추천해 주거나 할 때 팔 때 그런 거에 니즈 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다 그런 니즈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과목에서 수업할 때 그때 이해 안 되면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방향 워런트라고, 그러니까 워런트가 그 ELW 할 때 그
W가 그 워런트거든요.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옵션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양방향 워런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가 붙었냐면 요거랑 요게 붙은 겁니다. 이게 두 개 붙은 겁니다. 그죠? 양방향. 자, 이거는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이죠. 지금 그래프 보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뭐냐면 세로축이 수익이에요. 세로축이 수익인데 코스피 200이라는 기초자산이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입니다. 그게 해석할 때. 자, 그럼 보시면 자, 내가 100%가 내가 이제 이것도 가입할 때 내가 이제 가입할 이제 이 상품이 이제 만들어진 시점에 코스피 200 지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다. 그러면 200포인트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200포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고 220포인트가 됐다. 그죠? 그러면 10%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 올랐으면 거기 보세요. 105%가 3%고 100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10% 올랐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105까지는 그냥 3%래요. 그죠? 3%. 그런데 110, 지금 현재 110이야. 나는 110으로 끝났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거기에 0.8을 곱해놨으니까. 자, 여기 이것도 적어 놓겠습니다. PR 80%. 이건 뭐냐?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참여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수익에 몇 프로 참여하냐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수익에 몇 프로 참여하느냐? 80%. 그러면 수익이 10% 나면 나는 몇 프로만 내 거? 8%만 내 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참여율이 50%다. 그러면 10% 수익이 나면 5%만 내 거.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는. 일단 근데 꺾이는데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좀 주의할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 110에서 105를 빼면 5%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5% 올랐단 말이지. 근데 나는 5%에 얼마만 참여해요? 80%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4%가 내 거예요. 근데 기본 몇 프로예요? 얘는 기본 3%. 그죠? 기본 3%에다가 내가 4% 수익이니까 총 7%. 그러니까 110. 즉 코스피 지수가 내가 가입할 때 200PT였는데 220PT로 끝나면 10% 오르면 내가 받는 수익은 7%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해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름이 1번에 보시면 워런트의 유형은 up and out call 더하기 down and out push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up and out 올라가다가 125를 건드리는 순간 없어 125 위로 없죠. out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다운 보시면 80에서 건드리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이건 이제 옵션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장애 옵션이라고 합니다. 장애 옵션.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거죠, 애가. 그래서 뭐가 표준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없는데 없다가 어떤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 생기는 걸 넉인 옵션이라고 하고요. 예. 있는데 어떤 베리어를 건드리는 순간 없어지는 걸 넉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 나오죠. 은행에서 팔고 완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말아먹었던. 그러니까 넉인이 KI잖아요. 넉아웃은 KO잖아요. 합치면 키코가 되는 거죠. 그죠? 키코가 이런 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키코가 이제 기초자산인 건데 키코는 환율인 거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환율로 줄게. 즉 지금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960원이야. 근데 은행에서는 오케이, 너가 수출기업 너가 980원 수출기업 너가 달러를 가지고 오면 지금 현재 환율은 960원인데 우리가 980원에 바꿔줄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와 좋다. 환율 방어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940원이 돼도 980원에 사줄게. 은행에서는 그만큼 차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게 웬걸?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냐면 1,300원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300원이다. 지금 현재 1,300원인데 나는 은행에다가 얼마에 넘겨야 되냐면 980원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단점은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들이 몰랐던 건데 그 올랐을 때 있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2배 조건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러니까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달러를 넘기는 게 아니라 2달러를 넘겨야 된다고요. 즉 그러니까 1,300원에서 900원 그러니까 쉽게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원 손해가 아니라 1달러당 600원 손해라고요. 2배가 날아가는 거죠. 예,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 내가 한 10억 했다. 수출 대금 10억 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죠? 3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억이면 6억이 날아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들이.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대표들이 알아듣냐? 모르죠. 왜? 어려우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죠? 은행에서 설명했느냐?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출발은 뭐냐면 누구도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까지 그걸 넘어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냥 대충 900 몇십 원에서 그냥 이래 될 줄 알았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떨어질 거는 예상했지만 떨어지는 건 뭐냐면 떨어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880원까지 건드리면 그냥 아예 이 상품이 쫑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환율 하락했으니까 그만큼 손해는 보지 뭐 중소기업 사장들이 생각했는데 올랐을 때를 전혀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그러한 손해 구조가 있다라는 걸 그것도 2배라는 걸 몰랐는 거죠. 이게 키코란 상품입니다. 이거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가시면 그 그래프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로. 예. 아무튼 이거 뭐 하다 시간 다 갑었다. 이거 다 할래 했는데 오늘. 야, 여러분들 오늘 사실 125페이지까지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3번은 그렇고요. 오늘 그냥 수업만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 과목에서 또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복습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수업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방금까지는 기초자산이 주식이었어요. 자, 이제 118페이지에는 기초자산이 금리 아니면 이제 그 환율, 그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상품 코모디티 이야기했죠. 실물자산, 금, 은, 뭐 아니면 옥수수, 뭐 밀 이런 것들. 자, 이제 금리는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CD 레인지. 레인지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범위라는 뜻입니다. 범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CD 금리가 0에서 6.3%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6.7%의 수익을 줄게. 연 6.7%. 있죠. 이겁니다. 그냥 이 해석은. 근데 그 범위 밖에 있으면 즉 CD 금리가 0하고 6.3% 밖에 있으면 수익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또 머물러 있는 기간 안에 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80일 중에 뭐 160일 동안 그 안에 머물렀다. 그러면 6.7% 곱하기 180분의 160인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줄게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 자,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이제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과 다음에 환율, 다음에 상품 연계 파생 결합증권의 특징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뭐냐? 해설해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4번의 해설 두 번째 줄에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의 경우 금리 변동성이 적다. 이건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는 변해봤자죠. 그죠? 내려봤자 정말 0.5% 땅땅땅 때리고 그죠? 금리는 거의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상품 자체가 주식 기초 상품처럼 뭐 이렇게 16%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가격 유지가 어렵고 매력적인 구조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땡기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초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쿠폰,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 그래서 수익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만기를 그러면 이제 투자자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오케이 만기나 길게 하자. 투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1년보다는 3년이 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기를 더 길게 장기로 아니면 이제 승수를 이용해서 멀티플러 승수를 이용해서 수익을 좀 더 곱하기 해서 더 크게 나게 하자.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금융공학적 이야기니까 그냥 승수를 이용하자.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아니면 발행자에게 상한 옵션을 제공해 주자. 이것도 뒤에 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자에게 상한 옵션, 투자자에게 불리한 겁니다. 어떻게 불리한 거냐? 발행자가 불리하면 지가 그냥 계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불리하면 계약을 깨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걸 첨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줄 보시면 CD 레인지 구조에서 레인지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범위가 넓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낮죠. 그죠? 그죠? 이해되죠? 레인지가 넓을수록 제시할 수 있는 수익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시할 수 있는 낮다. 왜? 레인지가 넓으면 그만큼 달성 확률이 높은 거. 즉, 투자자가 유리한 거. 그러니까 그 발행자가 제시할 수 있는 수익은 낮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환율은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죠? 그래서 딜링 하시는 분들. 모르죠. 그분들도 그죠?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신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너무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 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상품 연계 파생결합 증권의 경우 전통자산과 무슨 상관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죠. 대체 상품은 낮은 상관관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외워두시고. 자, 다음에 내려오시면 자, 상품이라는 건 보유 비용의 존재로 현물 거래가 아닌 선물 거래로 이루어진다. 이건 그냥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상품 투자는요, 여러분들 현물보다는 선물로 투자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선물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옥수수에 투자한다고 해서 실제로 옥수수 안 산단 말입니다. 그거 다 먹을 겁니까?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품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외워두세요. 아,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투자되는구나. 그래서 가격도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상품 가격은 그 5번에 3번 지문입니다. 상품 가격은 물가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왜? 아니, 상품이란 자체가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에 연동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물가가 오르면 주식 가격 떨어져요. 근데 내가 금펀드였다. 그러면 물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면, 그죠? 이거는 해지가 돼. 해지가 위험 제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상품은. 이제 그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119페이지에 워런트 구조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설명은 이 과목에서 드리고 지금은 잠깐 한번 듣고 외워보십시오. 자, 수익 구조가 이러한 형태. 이건 뭡니까? 제가 이렇게 그린다는 소리는 뭐를 빠뜨리는 거냐면 이걸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세로축이 항상 이제 수익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이 나는 거. 이걸 이제 상승형이라고 합니다. 상승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요. 하락형인 거죠. 그죠? 화살표를 한번 넣어드리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락형. 이거죠. 다음에 이거는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 아까 봤죠? 잠깐. 양방향형. 그죠? 이렇게 딱 됐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익 형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수익인데 그 수익이 제한돼요. 떨어지면 손해인데 그 손해가 제한돼요. 이러한 형태를 스프레드형이라고 합니다. 스프레드형. 알죠? 스프레드. 요것도 나중에 선물 가시면 더 자세히 이제 그리시는 것까지 배우시게 될 거고. 스프레드형. 다음에 이거는 세로축, 가로축 그려야 되겠다. 자, 이거하고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없어요, 수익이. 근데 일정 요거 기초자산 가격 이상에서는 일정한 수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익이 없거나 뭡니까? 수익이 있거나 뭐 아니면 도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린 디지털이 온오프죠. 그죠? 디지털 구조라고 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있거나 디지털 형태. 네. 다음에 용어가 또 뭐가 있나요? 레인지는 했죠. 레인지는 그 118페이지 왼쪽에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림. 그게 레인지 형태. 범위 안에 머물렀을 때 수익이고 범위 밖에서는 수익이 없는 형태. 이게 레인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6번에 4번 보시다시피 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기존의 수익 구조가 사라지는 거니까 knock out. 원래는 아무 수익 구조가 없는데 건드렸을 때 생기는 게 knock in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원금 비보존형 구조. 아까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했던 이게 조기 상환형에서 요거 건드리면 생기는 이게 원금 비보존형이죠. 그죠? 이게 원금 비보존형. 이 구조에서 쿠폰, 즉 제시 수익률,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시험에 그냥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기초자산의 변동성. 당연히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제시할 수 있는 수익이 커집니다. 그죠? 다음에 그래서 금리가 제시할 수 있는 수익이 낮단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상환 조건이 높을수록. 상환 조건이란 소리는 얘입니다. 아까 이거 뭐 85니 90이니 중간 확인일 날 이거 이상이면 된다. 이거 있죠. 얘가 상환 조건입니다. 상환 조건은 높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높다. 맞죠? 왜? 상환 조건이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죠? 80%보다는 90%가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다. 맞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기초자산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높다. 왜? 그만큼 더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KO 수준이 낮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낮다. 맞는데요. 뭐냐면 KO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 아까 위에 120%. 그러니까 120일 때는 수익이 120이 뭐인 거. 그러니까 120보다는 여러분들 140이 뭡니까? 140에서 사라지니까 그만큼 더 크게 올랐을 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KO는 낮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낮단 말입니다. 이거 변동성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20% 오른 거고 그럼 20% 수익 나는 거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40% 오른 거니까 40% 수익 나는 거죠. 그죠? 이 KO 조건이고. 다음에 KI도 마찬가지입니다. KI는 이겁니다. 아까 원금 손실 생기는 거 60. 그러니까 KI는 높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이것도 높단 말이죠. 왜? 그만큼 투자자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60%보다는 70%에서 원금 손실 조건이 생기는 게 더 안 좋잖아요.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KI 조건도 높을수록 제시 수익률이 높다. 자, 이러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시험에 대비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꼭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별표 개수 보이시죠? 6번하고 7번은 거의 꼭 나옵니다. 6번하고 7번은 꼭 나오는데 7번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 근데 상관관계만 반비례. 그러니까 KI 조건 높으면 높은 거예요. KO 높으면 높은 거예요. 상환 조건 높으면 높은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는 낮아야 제시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비례, 상관관계만 반비례.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답 맞춘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풀릴걸요. 자, 일단 한 번 들어뒀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들어두시고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열심히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하나하나 원리부터 이제 옵션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하고 하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토요일 날 10시에 만난다 그죠? 토요일이라고 해서 푹 주무시지 마시고요. 꼭 일찍 오셔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